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이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초청 명단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말과 함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습니다. 내일 추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등 20여 명을 대통령실로 부른 겁니다.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한 지 8일 만입니다. 하지만 독대를 요청했던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2차례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한 대표가 만찬 참석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걸 두고 윤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이고 매년 해왔던 일정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짧은 악수만 나눴습니다.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 뭐 두 분 사이가 깨붓한다는 거죠. 깨질 듯 하면서 다시 보고 깨질 듯 하면서 다시 보고 진솔한 대화와 만남은 뭐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게 윤 대통령이 직접 단속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가 녹취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통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 파일로 논란이 됐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13일 전에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4월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후보가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세명조사를 했나 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합니다. 이른바 문자 익십 논란 이후 김 여사의 감정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예. 문자로 예.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 거 있잖아. 예. 아니 100만 더 간 거지. 이거. 예.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알려준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란 취지로 말합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예. 너 여사가 니네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통화 후 이틀 뒤 서울의 소리는 실제 김 전 행정관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토론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와 통화에 대해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한동훈 대표는 좌파 유튜버에 날 공격하라 사주했다며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친한계에선 이런 공작을 지시한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권 내 분열이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유한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전당대회 당시 공격을 사주했다며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지난 8월 초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 상근감사로 재직 중입니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이걸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 듣고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번 의혹을 공작 정치로 규정하면서 감사 자리도 그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작을 지시한 배우와 김 전 행정관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건지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 알려준 여론조사 관련 의혹은 국민의힘 총선백서 TF에도 보고됐습니다. 당시 논의 내용이 대외비에 붙여졌는데 누가 김 전 행정관에게 알려졌는지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친한계 인사는 주장했습니다. 거론된 여론조사가 총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걸로 문제가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선 즉각적인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혼자 할 리가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같이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다 따져보고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2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 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1천여만 원,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 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 씨도 9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앞에 23억 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 조작의 부당 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 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에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치 결과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 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 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먼저 이 거래소가 만든 분석 결과서가 어떤 문서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거래들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참고하는 핵심 기초 자료인데요. 이 검찰은 결과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20년 11월 4일 이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 수사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결과서에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검찰은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양모 씨, 최모 씨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의 분석을 의뢰했다가 계좌 주인인 김모 씨 등 12명을 더 의뢰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별도로 살펴본 인물들까지 모두 20명 넘게 이 결과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결과서 본문은 80쪽인데 이 중에 김건희 여사 거래에 대한 분석만 20쪽 가까이 되니까 네. 이 김 여사 관련 계좌에 집중한 겁니다. 또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에 의심된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던데 그 판단 근거는 또 뭡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이 호가 관여율에 주목했습니다. 이 호가 관여율이요? 네, 호가 관여율은요, 이 전체 주문에서 이 시세 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특정 거래의 호가 관여율이 높으면 시세 조종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은 5% 이상이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때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5% 이상만 돼도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러면 김 여사의 호가 관여율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0년 11월 3일 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연모 씨 간의 통정 매매입니다. 이 최은순 씨와 연모 씨가 매도를 하고 이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매수할 때 호가 관여율을 16.11%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음 날입니다. 이 다음 날에는 이 김모 씨와 백모 씨가 판 주식을 김 여사가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21.26%까지 봤습니다. 아, 모두 5% 이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공소시효로 인정하지 않은 기간까지 넓히게 되면요. 이 종가 기준으로 호가 관여율이 64.64%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64% 이상도요. 이 법원이 호가 관여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호가 관여율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게 있습니까? 네, 2심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호가 관여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공소시효 바뀐 2010년 10월 8일 거래기는 하지만요. 네. 이 시세 조종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겁니다. 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정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확하게 좀 표현을 보시면요. 2010년 10월 8일 종가 시간대의 호가 관여율은 38.64%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시간 거래를 놓고서도 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호가 관여율이 7.93%라고 이 호가 관여율을 인용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거래소 결과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네, 호가 관여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의심이 간다는 것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거래소는 다른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가 있었다면 2011년 7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까지 시세 조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까지 확인된 것이고 이 주가 조작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수사로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번 차익도 이 결과서에 담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모친 최은순 씨가 9억 원대, 이렇게 해서 23억 원대의 금액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추산을 한 건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6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법원은 3개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 외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올해 7월에서나 이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으로 놓고 분석을 했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체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래소가 상세하게 분석한 이 5명 가운데 3명은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법정에 세웠지만 단 2명,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만 3년 반이 지난 7월과 9월에서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진 건 16년간 탐사를 진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병 문제 때문에 철수한 거라고 해명해 왔는데 이게 반쪽짜리 해명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년 전 우드사이드로부터 사업성이 낮아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석유공사가 한 대형 로펌에 보낸 법률 자문 의뢰서입니다.
호주 석유회사 우드사이드가 10년 넘게 진행한 동해 탐사에서 철수하겠다고 하자 우드사이드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지분 50%를 가진 우드사이드가 시추 대상 구조를 평가한 결과 높은 탐사 리스크와 소규모 자원량을 이유로 철수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해 공사 연례 보고서입니다. 우드사이드가 평가 구조의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추가 탐사를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대규모 3D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P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도 다른 이유를 댄 겁니다. 철수한다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병 때문에 철수한다고 국민을 속여요. 공사 측은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철수했다는 걸 부인한 적은 없다며 철수 배경은 2022년 우드사이드의 연례 보고서에 합병 때문이라고 나온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합병만 강조해왔습니다. 2022년 6월에 BHP사와 합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제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같은 해 나온 우드사이드의 내부 보고서엔 동해 탐사에 대해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설명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한복판에서 탱크 수십 대가 등장하는 대규모 시가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시가 행진을 한 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 K9이 들어옵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형 장갑차에 이어 무인기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민들 머리 위론 우리 군의 주력기인 F-16과 F-35A 등이 연대 비행을 펼쳤습니다. 애기가 그 탱크랑 막 그런 비행기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보고 아까 아침에 TV로 봤는데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2년 연속 시가 행진을 진행한 건 50 화국 이후 처음입니다. 병력 3천여 명과 장비 80여 대가 참가했는데 올해는 북한 목함 지뢰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이 카퍼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앞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선 신형 미사일 현무5의 모습도 최초 공개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8톤까지 늘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정권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하필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이 컸습니다. 태풍은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우리나라를 직접 지나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 많은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사흘 전 필리핀 마닐라 해상에서 생긴 뒤 서쪽으로 향하던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오늘 낮 초속 55m의 초강력 단계까지 몸집을 키운 뒤 밤사이 방향을 틀어 북동진합니다. 모레 대만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때 상당히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지형상 남북의 높은 산맥 때문에 수증기와 강풍대가 흐트러지는 데다 태풍이 지나가는 서쪽엔 수심도 낮다 보니 에너지를 공급할 해양 연료량도 낮기 때문입니다. 3일과 4일 사이 대만을 빠져나간 뒤엔 위쪽을 향하겠지만 속도는 더 느려지면서 일요일인 6일까지 상하이 앞바다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풍 기류보다 남풍 기류가 불어야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데 현재는 태풍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리 누르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북상 속도가 조금 더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빠르게 열대저압부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일단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피하게 됐지만 6일 이후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따라 다음 주 초 다시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정도 더 내려간다고 하니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첫날,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도심 숲길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상당수는 재킷이나 스웨터를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싸늘하고 추워져서 애기 감기 걸릴까 봐 두꺼운 스웨터 입혀서 나왔어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나 낮아집니다. 한낮에도 20도로 예년보다 낮은 기온입니다. 3일 목요일에도 아침 기온 12도, 한낮엔 21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2일 수요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은 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산지에서 기온이 크게 하락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올해 첫 얼음이 얼거나 일부에서는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 등 남부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최대 8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끄라톤의 이동 속도가 빨라져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 강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가을에도 이어진 폭염에 배추 가격만 금값이 된 게 아니라 깻잎이나 상추 같은 쌈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깻잎은 한 장에 100원 안팎에 팔리는 등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입니다. 깻잎 30장이 든 한 봉지 가격은 2,480원, 한 장에 82원으로 100원에 육박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2,500원이니까 이게 한 배 반은 오르는 거죠. 일부 소매점에서는 깻잎이 한 장당 100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늦더위와 집중호우 영향인데 깻잎 가격은 올해 들어 가장 비쌉니다. 지난달 말 기준 깻잎 100g 평균 소매가는 3,533원으로 두 달 전보다 900원, 석 달 전보다는 1,5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9월 평균 가격으로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상추로 가던가 아니면 양배추로 가던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니까 다른 걸로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채소 가격은 연쇄적으로 오르며 쌈 채소로 많이 찾는 상추와 오이, 고추도 상승세입니다. 지난달 평균 상추 가격은 1년 전보다 36% 넘게 올랐고 고추가 23%, 오이는 7.8% 가격이 뛰었습니다. 못 넣는 거죠. 양념을 할 때 넣어야 되는 재료를 안 넣고 그냥 해서 먹게 되는 거죠. 채소 물가가 너무 비싸서. 김장철을 앞두고 이미 가격이 치솟은 배추 대신 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무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정부는 폭염이 잦아들며 기온이 내려가면 채소 가격이 안정될 걸로 전망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수협 회원 조합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수협 회장은 자신의 연봉을 5천만 원 더 올려 논란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협 직원들이 한 고깃집에서 자주 회식을 하며 법인카드로 2천만 원 넘게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깃집 사장이 수협 회장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깃집입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 회장이 취임한 후 수협 직원들이 이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수십 차례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와 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수협은행, 두 곳의 법인카드로 2천만 원 넘게 결제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이곳에서 150만 원을 한 번에 쓰기도 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총 10번 방문해 424만 원을, 수협은행은 53번 방문해 1,5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노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부턴 모두 21번 방문해 647만 원을 쓴 것과 비교됩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 취임 이후 해당 식당을 불필요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 임원과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협은행엔 이런 당부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공직을 맡고 나면 그 매사에 조심하고 이게 명백하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JTBC 이희령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 공연은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임영웅 씨 같은 유명 가수 공연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재기하고 4배 비싸게 파는 식으로 억대 수익을 거둔 안표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키보드로 뭔가를 칩니다. 손을 떼자 프로그램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쉽게 살 수 없는 뮤지컬 VIP표가 순식간에 예약됩니다. 이른바 매크로라고 불리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으로 표를 사는 겁니다. 한 안표상은 이런 식으로 배우 변우석 씨의 팬미팅표를 사서 되팔았습니다. 정가가 77,000원인데 최고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크로로 임영웅 콘서트 티켓 15장을 확보한 안표상은 한 달에 1,3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17만 7천 원짜리 표를 최고 80만 원까지 팔았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의뢰를 받아 특정 표를 매크로로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표 331장을 사주고 수수료로 1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매크로를 쓴 안표상 7명을 붙잡았습니다. 본인의 전부 사실은 모욕법이에요.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한 20대, 30대였습니다. 사이트가 열리면 1, 2분 안에 매크로로 표를 싹쓸이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많게는 수십만 번대 순번을 기다리거나 아예 살 기회조차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올해 초 매크로 사용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매크로로 표를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안표상들에게 공연법은 물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던 차량에 갑자기 타이어가 날아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사고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보닛이 갑자기 확 들립니다. 그 충격에 부서진 앞유리엔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온 타이어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라이트를 일단 박살을 냈고요. 범퍼가 위로 안 올라왔으면 바퀴가 안으로 들어왔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징검다리 연휴 강원도로 떠난 여행길이 악몽이 됐습니다. 이런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경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앞서가던 SUV가 황급히 운전대를 돌려 무언가를 피합니다. 또 타이어입니다. 그대로 날아와 뒷차를 덮쳤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50건 정도 일어납니다. 지난 2월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옆차로 버스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가 기사와 승객 1명이 숨지는 등 지난 5년 사이 2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어느 차에서 떨어진 물건인지 못 밝혀도 인명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망가진 차를 보상받긴 쉽지 않습니다. 가서 날아간 것 같아요. 그 타이어를 찾지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도 이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하시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각자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을 살피며 스스로 조심 운전하는 것밖엔 별 도리가 없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도 7개월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정부 지침과 달리 의대생 800여 명의 휴학계를 모두 승인했습니다. 의사인 의대 학장이 결정한 겁니다. 교육부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어젯밤 학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800여 명입니다.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집단 휴학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입니다.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일부는 총장이, 일부는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는 학장에게 승인 권한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일괄 승인한 것은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고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만약 동맹 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7개월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을 9월에서 11월로 미뤘지만 학생들은 미동도 없습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밀린 수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휴학을 승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2학기 의대 재적생 중 출석 학생은 3%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1조 2천억 원을 거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등을 막겠다며 CCTV를 대폭 늘려선데 정작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입니다. 도로에 카메라로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려는 얘기죠. 바로 300m 앞에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카메라 많아진 거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많죠. 많은 카메라야. 카메라가 뭐 수십 개인지 뭐.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만 6천여 대입니다. 5년 전에 비해 3배로 많아졌습니다. 단속용 CCTV가 빠르게 늘면서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1조 원을 밑돌았지만 2022년과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에서. 특히 2006년까지는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폐지된 뒤로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도로교통 안전 확충에 사용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대표 입법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경찰청은 스쿨존 의무설치법 제정에 따라 카메라 설치가 늘었다며 사망자,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세금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 탈북민이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후드티로 얼굴을 숨긴 남성이 버스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탈북민 출신 30대 남성입니다. 마을버스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앞뒤를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잠시 뒤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몰고 달아납니다. 40분 뒤 버스가 나타난 곳은 파주 통일대교였습니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허가된 차량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초병이 차를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다리 거의 끝부분까지 달린 차량은 바리케이드와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 있어? 차가 도난당했다는 거야. 나도 부담인 줄 알았어. 남성이 훔쳐 달아나 마을버스입니다. 여기 차 앞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바리케이트와 부딪히면서 생긴 페인트 자국이 보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남한 생활이 힘들어서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10여 년 전 탈북한 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조만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접경 지역에선 월북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군 이병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고 4년 전엔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탈북자가 강화도에서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불이 자주 나니까 정부가 1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시장 곳곳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한 사람이 하루에만 시장 10곳을 돌며 장비 2,000개를 점검했다고 나오는 등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확인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마다 화재 감지기가 한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화재 감지기 300여 개가 달려 있는데요. 화재 감지기는 불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곧장 인근 소방서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 날 위험이 있어도 연락이 오니까 감지기 없을 때는 불안했지만 감지기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가끔씩 와서 점검은 하는데 뭐 그냥 1, 2분 정도? 정기 점검은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시설 설치업체가 분기마다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상인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작성된 관리대장을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만 이 시장을 비롯해 인천, 충북, 청주 전통시장 10곳에서 2,000여 개 장비를 점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물량인데 시장 한 곳은 150km나 떨어져 있어 허위 작성이 의심됩니다. 또 다른 날 작성된 관리대장 역시 한 사람이 시장 4곳에서 화재 감지기와 수신기 등 600여 개를 점검했다고 돼 있습니다. 상인회는 믿고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혼자 일을 하니까 그거를 일일이 사인해달라면 점검했던 거는 사인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관리대장에선 멀쩡하다던 화재 감지기가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량으로 드러난 일도 많습니다.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전통시장도 10곳이나 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그쪽으로 조례 같은 걸로 정비해서 화재 예방할 수 있도록.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셀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오늘 여야 지도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관심이었는데 짧게 악수만 하고 헤어졌죠. 자, 대신 행사 이후에 한 대표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추경호, 박찬대 여야 원내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인데 화기애애하죠. 참고로 한 대표가 당대표 이후에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린 건 처음입니다. 근데 뭐 사진은 화기애애 보이는데 사실 상황은 화기애애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셀카를 오랜만에 올렸어요. 왜 그러냐? 지난 총선 때였죠. 주로 홍준표 시장이나 친윤계 등에서 셀카 찍는 전개 전략이냐, 셀카만 찍다 총선에 참패했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의 셀카 사진을 올렸는데, 자, 박찬대 원내대표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최상병 특검법 이런 식으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또 같은 지도부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최근이었습니다. 신지호 주로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됩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하고 다닌다 이런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에서 또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친한계에서는 사실상 좀 여권 분열, 여권에서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김건희 여사가 또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김 여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체코 방문 이후에 공식 행사에 또 드러났는데요.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자리를 좀 닦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내렸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떠나니까 저렇게 자리를 닦아주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체코에 방문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 있었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애국가 제창 시간에 보시면 저렇게 상당히 그 입모양을 크게 하면서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좀 비교가 되죠. 네. 마치 성악가처럼 열심히 불러서 뭔가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낙하산이지만 수학은 잘해. 뭔가 좀 비논리적인 제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하태경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총선에 낙선한 뒤에 보험연수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험연수원장은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상관없이 최근에 3번 연속 정치인들이 가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보험에 대한 그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더 오리지널, 제대로 된 낙하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오늘 아니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저보고 이제 낙하산이라고 자꾸 이제 비판하시는데 뭐 그게 일부 맞는데 이제 제가 수학하고 경제예요, 보험이. 어차피 이게 본질은. 그리고 제가 수학은 좀 해요. 저에게는 보험과 수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본인도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낙하산이라는 지적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낙하산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보험 설계에 실제로 복잡한 수학 개념들을 씁니다. 뭐 비용 추산이나 뭐 생명 연장 개념에 대해서 수학을 많이 씁니다. 이게 보험 계리사 시험 문제인데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보험 연수 한정에 적합하냐?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죠. 그렇죠. 네. 수학을 잘하면 보험 연수 원장이 아니라 뭐 수학학회 회장 뭐 이런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하태경 전 의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느 정치인보다 수학에 자신 있다. 뭐 수학 자부심을 많이 드러냈어요. 실제로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해 연말이었죠. 정부가 수능에서 미적분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수학 실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거에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자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 자, 심지어 한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에서 결과값이 등차 수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작의 의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조작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자, 또 최근이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자, 돌비뉴스 초창기인데요. 자신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자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태경 전 의원 수학은 잘해서 참 부러운 상태입니다. 아, 이게 끝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 이어서 이번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은 보복을 외치면서도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탱크 여러 대를 실은 트럭이 레바논 국경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국지적 지상전을 시작한 겁니다. I've seen reports about ground operations. We've had some conversations with them about that. They have, at this time, told us that those are limited operations focused on Hezbollah infrastructure near the border.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 세력, 이른바 저항의 축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인 상황. 앞서 수차례 보복을 천명했던 이란은 되레 슬쩍 발을 뺐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에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برای تحکیم ثبات و امنیت در منطقه تلاش می‌کنند و همچنین در مقابل هر گونه اقدام ماجراجویانه و تعدی به 다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복수를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 lot to lose here. I don't think anybody is interested in a further escalation, a broader war, but Israel needs to be prepared for that. We hav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미국은 이란의 대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 수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고 F-15E 등 공군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 처방이 최근 갑자기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탓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서 시험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 수능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ADHD 치료제인 콘서타 관련 글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콘서타를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 성적이 오른다는 글은 물론 처방 방법을 묻는 글도 있습니다. 콘서타 복용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ADHD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어간 것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처방받는 환자는 14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급증해 지난해 28만 명으로 3년 만에 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이하 남학생이 많습니다. 지난해 9만 명이 처방을 받아 처방받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20대 여성에 이어 10대 이하 여학생도 3만 명 넘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처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이 수능을 앞둔 10월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먹었다간 되려 역효과가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험 볼 때 이거 먹고 시험 보면 이게 성적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불안 초조가 올라서 이게 뭐 커피 안 먹던 애가 커피 갑자기 3잔 마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식욕 저하와 불면증, 우울감 등 부작용이 커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런 곳엔 사람이 북적이기 마련인데 군중 쏠림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광 케이블이 인파를 감지해서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기술도 처음 나왔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2만 명의 군중이 몰린 문화제 개막식 현장입니다. 1제곱미터 공간에 사람이 셋 이상 들어오자 인공지능이 바로 관제실에 알려줍니다. 돌계단 쪽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통제 좀 해주세요. 여기 붐비니까 조심해주세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건 바닥에 깔린 광 케이블입니다. 앉거나 걷는 등 사람이 움직일 때 내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감지하는 겁니다. 지금 행사가 한창입니다. 행사장 오른쪽을 보시면 계단과 경사지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서 이곳 행사장 주변 땅 아래에는 광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광 케이블을 총 10km 까는 데 든 재료비는 800만 원 수준입니다.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스피커 소리나 자동차, 의자 소음 등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위 잡신호도 걸러냅니다. 통째로 좀 걸러내는 작업을 했고 사람이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닐 때 사람만 특정하게 좀 뽑아낼 수 있는 특히 성인에게 가려 분별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동물 등 사각지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한 50명 정도 단위에서만 테스트를 해봤다가 다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기정통부는 행안부와 함께 기술 검증이 끝나는 내년부터 다른 행사장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53 나이에 고3 자녀를 둔 시각장애인이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따로 뽑는 채용 전형이 마련됐고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안 믿던 도전에 성공한 이 가장을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해본다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누르고. 스마트폰 조작법을 가르쳐주는 이 남성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신경 근육이 모두 마비됐고 흐릿한 대상만 보일 뿐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래도 남을 돕고 싶고 돕는 게 직업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사 남기석 씨입니다. 엄마한테 이쁜 말 하기? 알겠어요. 약속해요. 약속. 근데 볼 거야. 알았어. 싹. 남 씨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12년 일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들은 남 씨를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이런 남 씨 곧 이곳을 떠나 서울로 갑니다. 53세. 어쩌면 은퇴 뒤를 생각할 나이에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사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우선 집사람은 안 믿었죠. 에이 설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생각지 못한 기회.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장애인 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39명 평균 연령은 37세. 큰형님 뻘입니다.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작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상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면접은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도 도전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젊은 시절 막막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냥 이력서 받지도 않고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 놓고 가도 우리하고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어렵게 공부해 찾은 천직이 복지사였습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겁이 나긴 하지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남 씨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로 출근합니다.
떠나보내는 이들은 아쉬웠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아쉽다 못해서 홍성군의 장애인 사무실이 한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새 직장엔 든든한 신참일 겁니다. JTBC 신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죠. 오늘 축구협회가 감독을 뽑는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에 10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정보 공개로 논란을 해명하겠다는 의지인 건데요. 정작 의문이 깃든 최종 11차 회의록은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좀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홍명보 감독의 바람대로 15페이지 분량의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안엔 17명의 감독 후보군을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정혜성 전 위원장에게 최종 후보 선정을 위임하자는 위원들의 발언이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한 위원이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있고 K리그에서도 핫한 감독이라면서 홍 감독을 추천하자 다른 위원도 지난 월드컵에 대해 본인도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동의합니다. 협회가 홍 감독 선임을 위한 명분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날 추려진 5명 사이엔 별도 순위는 매겨지지 않았는데 홍 감독은 외국인 지도자 바그너와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11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과정, 이후 홍명보, 바그너, 포엣까지 3명의 후보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임생이 이후에 면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설득을 해서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합니다. 그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문체부는 내일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프로야구엔 이제껏 없었던 최초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위 자리를 놓고 SSG와 KT가 승부를 겨루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훈 기자, 먼저 경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기선은 KT가 먼저 잡았습니다. 로하스가 1회 말 SSG 선발 엘리아스의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한 경기로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승부에서 선취점이 중요하죠. KT가 그 기세를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SSG가 바로 반격하면서 흔들었습니다. 3회 초 최지훈이 2루타를 치고 정준재가 중전 적시타를 뽑아내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에는 최정이 승부를 주도했습니다. 5회 초 투아웃 1, 2루 찬스에서 안타를 때리면서 역전을 끌어냈습니다. 8회 초에는 큼지막한 홈런으로 추가점까지 뽑았습니다. 이렇게 SSG 쪽으로 승부가 기울었나 싶었는데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8회 말 KT 로하스가 바뀐 투수 SSG 김광현을 상대로 역전 석점 홈런을 쏘아올렸기 때문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승부는 더 뜨거워졌는데요. 9회 말 현재 KT는 4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뜨거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5위 결정전은 역대 처음인데요. 진짜 가을 야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규 시즌에도 또 포스트 시즌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번외 경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록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내일부터 진짜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됩니다. 4위와 5위가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입니다. 4위 두산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내일 오후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JTBC 홍지웅입니다. 오늘은 어제 날씨를 생각하고 옷차림하셨다면 많이 쌀쌀하셨을 텐데요. 내일 출근길은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는 8도, 평년보다도 4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20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내일 오후에는 동해안 지역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는 흐리겠고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9도로 특히 중부지방은 쌀쌀함을 넘어 조금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 20도, 대구도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옷 든든히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초강력 태풍 끄라토는 매우 느린 속도로 대만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 대만을 관통하면서 세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천절 휴일에 우리나라 동쪽을 중심으로 비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